지구에서 가장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진 대륙, 금, 다이아몬드, 석유, 코발트까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프리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지만 세계 GDP의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죠. 2020년 기준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못 사는 나라로 치부하기엔 이 대륙의 현실은 너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은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의 구조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대륙입니다. 나이지리아에는 석유가, 콩고에는 희귀 광물이, 남아프리카에는 금과 다이아몬드가 넘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원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원을 둘러싼 전쟁과 부패, 외세의 착취가 이어졌죠. 그 결과 자원은 부를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가난을 고착시키는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행한 구조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한때 인류의 요람이라 불리던 이 대륙이 어쩌다 가난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식민지 시대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1884년 독일 베를린, 지도 위에 놓인 커다란 아프리카 대륙을 둘러싸고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의 외교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건 총도 칼도 아닌 단 한 자루의 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펜 한 줄로 아프리카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이 회의는 바로 베를린 회의. 당시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를 케이크 나누듯 마음대로 분할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실제 민족, 언어, 문화, 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도 위에 직선 하나로 수백 개 부족의 땅이 잘려나갔고 서로 적대하던 민족들이 한 나라 안에 묶였습니다. 이 인위적인 국경은 이후 끝없는 내전과 분쟁의 씨앗이 되었죠. 현재까지 이어지는 많은 내전의 근원은 바로 이때 그어진 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럽은 아프리카를 자원의 창고로 삼았습니다. 광물, 목재, 코코아, 면화, 석유까지 그 모든 것이 현지인의 노동과 고통 위에 수탈되었습니다. 벨기에의 콩고에서는 특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 레오폴드 2세는 고무스타를 위해 수백만 명의 콩고인을 학살하고 손목을 자르며 공포로 통치했습니다. 그때 희생된 인구는 무려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식민지 시절의 경제는 오직 유럽으로 보내기 위한 구조로 짜여 있었습니다. 도로와 철도는 현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원을 항구로 옮기기 위해 만들어졌죠. 학교나 병원보다는 광산과 농장이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는 독립을 맞았을 때 스스로 경제를 운영할 기반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생겼지만 경제는 여전히 식민지형이었던 거죠. 식민지의 상처는 정치 구조와 사회 질서 속에 깊이 남아 지금도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960년 콩고는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거리에는 환호가 터졌고 이제 진짜 자유다 라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콩고는 내전에 휩싸였고 초대 총리 루문바는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프리카 독립의 상징이자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이었죠. 1950-60년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가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독립은 했지만 통치의 경험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행정, 교육, 경제 시스템 모두 식민정부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떠나자 남은 건 빈 껍데기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건 민주주의가 아닌 권력 다툼과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정권은 총으로 쟁취되었고 국가 자원은 국민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해 쓰였죠.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인위적인 국경은 서로 다른 민족을 억지로 한 나라에 묶어놓았습니다. 이들은 독립 후에도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내전에 휩싸였죠. 이 혼란을 틈타 외세는 다시 개입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기 아프리카를 이념 전쟁의 대리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내전이 국제전으로 확대되며 수백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은 종종 해방의 영웅으로 출발했지만 권력에 취해 부패한 독재자로 변했습니다. 자원 수입은 개인의 호화 생활로 흘러들었고 국민들은 여전히 굶주렸습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짐바브웨, 부패가 국가 시스템이 되어버린 나라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가 지금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결국 정치의 실패는 경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풍부한 자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자원은 부패한 권력자와 다국적 기업의 손에 넘어갔죠. 땅속에 금이 넘쳐나면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아프리카는 달랐습니다. 석유가 나올수록 내전이 일어나고 다이아몬드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죽어갔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믿기 힘든 저주가 존재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원의 저주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세계가 탐내는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원은 국민의 부가 아닌 권력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많으면 정부는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필요 없으니 국민에게 책임질 이유도 사라지죠. 그 결과 정부는 국민보다
자원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로 변했습니다. 산업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한 가지 자원 가격이 떨어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 이것이 바로 단일 자원 의존 경제의 함정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권의 석유 부국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루 $2 이하로 살아갑니다. 석유 수익은 정부와 소수 엘리트의 손에 집중되고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거의 없습니다. 석유 유출로 인한 환경 파괴, 부패, 그리고 무장 반군의 등장까지 검은 황금은 국민에게 부가 아니라 갈등과 오염, 빈곤을 남긴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방의 거대 석유 기업들은 현지 권력자와 손잡고 자원을 헐값에 가져갔습니다. 이익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현지에 남은 건 파괴된 환경과 빚뿐이었죠. 결국 아프리카의 자원은 현대판 식민지 경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의 사슬은 자원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를 움직이려면 사람과 교육, 기술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프리카는 그 기본조차 무너져 있었습니다. 학교 대신 물을 길어야 하는 아이들, 병원 대신 시장의 약초에 의지하는 사람들, 이들의 하루는 생존 자체가 숙제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이 물려주는 유산이 된 것이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의 절반이 중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특히 여아의 경우 가난과 조혼, 노동으로 학교를 포기하는 일이 흔합니다. 학교가 있어도 교과서는 부족하고 한 교사가 수백 명을 가르치며 전기나 인터넷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결국 배움의 사다리를 잃은 아이들은 농장 노동자나 도시의 비정규 노동자가 되어 가난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대물림 구조입니다. 교육만큼 심각한 문제는 보건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말라리아, 결핵 같은 질병이 여전히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예방 가능한 병이 이곳에서는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의료진은 부족하고 약은 비싸며 병원까지 가는 길도 멀고 위험합니다. 질병은 노동력과 생계, 한 가정의 미래를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도로, 전력, 통신망은 여전히 절망적인 수준이죠. 도로가 없어 농산물이 시장까지 가지 못하고 전기가 없어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며 인터넷이 끊겨 세계와 단절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교육도 산업도 기술도 기반이 없는 땅 위에서는 자라날 수 없는 법입니다. 가난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교육이 없고 의료가 없고 기반이 없으면 사람은 발전할 수 없고 그 사회는 미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르완다, 보츠와나, 에티오피아처럼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죠. 한때 희망이 없는 대륙이라 불렸던 아프리카, 하지만 지금 그 별명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회의 대륙, 아프리카, 이제 가난의 대륙이 세상을 놀라게 하려 합니다. 1994년 르완다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학살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르완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부는 부패를 뿌리 뽑고 IT 기술과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지금의 수도 키갈리는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라 불릴 만큼 깨끗하고 혁신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르완다의 변화는 아프리카 전체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의 주인이다. 보츠와나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국 중 하나지만 자원의 저주를 피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힙니다. 투명한 행정, 교육 투자, 부패 없는 정부 덕분에 지금의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죠. 그들은 자원을 약탈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만든 첫 세대였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는 젊습니다. 평균 연령이 19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모바일 기술, 핀테크, 온라인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케냐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엠페사는 은행이 없던 지역에 금융혁명을 가져왔고, 에티오피아와 나이지리아의 스타트업들은 이제 세계 자본이 주목하는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프리카의 길은 험난합니다. 부패와 불평등, 빈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의 대륙으로만 불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새로운 시작선 위에 있습니다. 가난의 원인을 스스로 직시하고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려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말합니다. 아프리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역사는 늘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곳에서부터 변했습니다. 가난의 대륙이라 불렸던 아프리카, 이제 그 이름 앞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